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송재무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MSE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A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강좌가 모두 끝나고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E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A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은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그런 경량 메커니즘으로 통신하고 그런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각각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독립적이고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는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서 각각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 독립적인 팀들이 각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예제가 살짝 나오게 되는데요. 쇼핑몰 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용자 관리 기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품 관리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상품들을 찾아보고 실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문 관리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사용자 관리,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기능들을 모두 한꺼번에 구현을 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쇼핑몰 웹을 이루고 있는 화면단을 보여주는 UI 프로젝트, 그리고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젝트, 그리고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관리 프로젝트, 그리고 주문을 관리할 수 있는 주문 프로젝트가 각각 다 독립적으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는 API 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이 통합 DB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과 달리 마이크로 서비스 형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단독 DB를 통해서 가지고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특징입니다. 분리된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능력에 따른 기능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엮여 있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독립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똑한 엔드포인트와 파이프 처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다 구성이 된 것이다 보니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통제가 분권화가 되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MSA별로 데이터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도 분권화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구현 자체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들이 모두 되어 있는 설계를 가지고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노리틱 시스템들과는 달리 어, 일부분이 수정되더라도
빠르게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해서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기존 아키텍처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서비스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이 되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들이 각자 별도의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면서 서로 간의 API 통신을 통해서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요즘의 시스템들을 구현을 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 모놀리틱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컨테이너에서 여러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결합을 통해서 서비스들이 서로 간을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특정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경우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개발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 서비스 A가 뭔가 수정이 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대한 빌드를 진행하고 또 전체 시스템들을 다시 재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작은 시스템이라면 전체를 다시 재빌드하고 배포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즘 사용되고 있는 쇼핑몰들 11번가라든지 그런 커다란 그런 시스템들은 전체를 다시 재빌드하고 재배포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전체를 다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서버를 새로 도입을 하게 되어도 조그만한 가벼운 그런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다중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다시 그쪽 서버에 올려야 되는 등 리소스 낭비가 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경이 되게 되면 시스템을 기능 단위로 분할을 해서 느슨한 결합을 통해 연결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독립된 프로젝트로 관리 및 운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 A가 수정이 되거나 버전업이 돼야 될 경우에도 해당하는 서비스 A만을 개발 및 재배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하는 컨테이너만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으로 장애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량이 많은 서비스에 한해서만 다중화를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리소스를 가지고도 다중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SA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항목은 API 게이트웨이인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규약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태스크가 수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호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총칭을 하는데요. 저희가 MSA에서 구성하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 웹 호출을 하는 그러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REST API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API를 구성을 해놓으면 API 게이트웨이 쪽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특정 UI나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서비스들의 구현은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각 시스템들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EAI나 ESB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API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EAI나 ESB의 개선 방향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과거에 썼던 것 중에 EAI를 예를 들어보면 EAI는 허브 스포크 방식으로 EAI 솔루션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허브와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각각의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에이전트, 허브 에이전트 형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피어 투피어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 대비해서 트랜잭션이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EAI 에이전트로 호출하고 그 에이전트가 다시 허브를 거쳐서 다시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다시 서비스를 호출하는 등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통신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랜잭션이 지체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와 허브 에이전트 그 사이에서는 TCP 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TCP 소켓 통신에 대한 규약이 없기 때문에 특정 EAI 솔루션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계속해서 그 EAI 솔루션을 사용해야만 호환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EAI 솔루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복해서 EAI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리소스를 낭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가 돼야만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SB입니다. ESB는 API 게이트웨이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서비스들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서 시스템이 통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ESB와 각각의 시스템들은 SOAP XML이라는 규격을 통해서 표준화된 전송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SOAP XML 내부에서도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WSDL과 그리고 이러한 WSDL들을 공개해 놓는 WDDL이라는 곳을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문서 포맷을 공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했었습니다. 네, 이때 정형화된 문서 양식인 SOAP XML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SOAP 양식 자체가 XML 규격이다 보니까 상당히 포매팅하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신을 할 때에도 간단한 한 수십 바이트 수준의 그러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에도 SOAP XML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수백 바이트 수준의 그런 양식들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리소스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서 못 쓰겠다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좀 더 간략화된 ESB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연결되는 방식인 것도
ESB와 동일하고 표준화된 전송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ESB와 동일합니다. 다만 그 ESB에서 사용을 하던 SOAP XML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양식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JSON이나 SOAP도 뭐 활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맷들을 지원을 하는데 기존 ESB 대비해서 상당히 간결한 JSON 양식이 현재는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도 줄어들고 경량화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ESB처럼 WSDL을 제공하거나 WDDL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 공개용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내부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PI 게이트웨이 중에 가장 성공한 API 게이트웨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넷플릭스 쪽에서 제공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이나 영화나 아니면 VOD 같은 걸 대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호출받는 건 AWS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줄 API 게이트웨이로 호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줄을 통해서 실제 API들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되게 많은 API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모두 줄을 통해서 관리를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게 되면 줄 자체에는 API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전후 처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 제일 처음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HTTP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것은 프리필터라는 영역입니다. 프리필터에서 들어온 리퀘스트를 정제하거나 아니면은 그 리퀘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트랜잭션 ID 등을 발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라우트 필터로 넘기게 돼서 해당하는 어떠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호출을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한 뒤 마이크로 서비스의 HTTP 클라이언트나 리본 등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리스폰스를 받아서 포스트 필터라는 데서 후처리를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필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프리필터에서는 로깅이나 인증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게 되고요. 라우트 필터에서는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만든 리본을 이용해서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스트 필터에서는 라우팅 후에 실행돼서 리스폰스에 HTTP 헤더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리스폰스에 대한 응답 속도나 아니면 상태 코드 등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응답에 대한 통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화면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에러 필터 역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에러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에 포함되는 기능으로 유레카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간략하게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새로 인스턴스가 진행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인스턴스 정보를 API 게이트웨이에서 알고 있어야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레카는 이러한 새로운 MSA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주는 서비스를 발견해주는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유레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주를 해서 서비스 A로 서버 A로 뭔가 데이터를 호출을 하고 싶은데 새로 이제 서버 A가 실행됐을 경우 유레카 서버 쪽에다가 IP 주소와 포트 등을 서비스명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A에 대한 IP1 그리고 8081 그런 식으로 현재 포트가 등록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유레카 서버에 등록된 서비스들의 정보는 다시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로 호출하는 시스템 쪽에 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PI 콜러 쪽에서 해당하는 펼치한 정보를 보고 API를 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줄에서 설명을 드렸던 리본입니다. 리본은 컬러 쪽에서 제공을 하는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리퀘스트를 뭐 요청을 할 때 여러 개의 뭐 MSA A가 뭐 한 3개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거에 대해 호출을 할 것인지 정해주는 게 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본을 통해서 MSA로 호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MSA의 1번, 2번, 3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호출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리본은 하드웨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로 작동이 되는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버 목록이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자유롭게 변경해 가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넷플릭스의 히스트릭이라고 하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뭐냐고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API가 호출을 할 때 특정 API A가 API B로 호출을 하게 되면 항상 통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뭐 서비스 B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 A에서 호출한 게 한참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에러 로그를 받아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리턴이 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서비스 B를 호출을 하게 되면 뭐 서비스 B에서 만약에 뭐 트래픽의 증가로 일시적으로 장애가 났다.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것처럼 어, 트래픽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계속 지속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게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브레이커가 클로즈드 상태로 통신들이 브레이커가 걸리지 않고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선 이상으로 에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오픈 상태로 변경이 되면서 모든 접속들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에러가 발생하던 마이크로 서비스 쪽에서는 어, 전송을 받지 않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안정화가 되거나 뭐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안정화가 됐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프 오픈이라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접속을 시도를 해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오픈 상태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오류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클로즈드 상태로 돼서 다시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우팅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가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능들을 묶어놓은 최소 단위의 서비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서비스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제 그림에서는 사용자 관리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예제를 드러났는데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로 사용자를 조회하거나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들을 묶어서 사용자 관리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HTTP, REST API를 통해서 뭐 겟 방식이나 풋 방식 그리고 호스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단일 기능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간단한 구조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RESTful API를 통해서 타 시스템과 통신 및 느슨하게 연결된 걸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은 어떤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 뭐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RESTful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그러다 보니 어, 최적화된 언어와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기능에 대한 수요량이 많은 경우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다중화를 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서비스에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만 연결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연결 시간 지연을 방지하고 그 외의 서비스들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크럼과 데브옵스를 활용한 개발 및 배포 내용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 및 관리할 스크럼 팀을 조직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를 적용해서 빠른 기간 내에 개발 및 테스트, 배포를 반복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로 빌드를 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뭐 운영에 배포하는 것을 정할 필요 없이 각자의 팀 내에서 개발 및 운영 시간을 정해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이고브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고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업체별로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와 컴포넌트를 사용함에 따라 중복 개발을 받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만든 표준 프레임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현재 지금 이고브 프레임워크가 3.9 버전까지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하는 버전에서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4.3.22와 아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주로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이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스프링 부트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는 자바 스프링 4.3.22번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게 된다면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줄이나 그런 API 게이트웨이 쪽은 이고브를 통해서 만들지 않고 웹 UI 쪽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서비스를 관장하는 API 쪽 그쪽 부분들을 RESTful API로 이고브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는 보통 스프링 부트로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만 이고브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간편하게 MSA 구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SA를 도입할 때 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DB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별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거는 다 같은 시스템 내부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가 연결된 그런 로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연결돼서 트랜잭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각각의 트랜잭션을 공유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트랜잭션 롤백을 해야 되는 경우 기존에 있던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트랜잭션이 한꺼번에 제어가 돼서 모두 다 롤백을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된 로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문 생성에 대한 이벤트 부분인데요. 주문 생성 이벤트를 통해서 결제가 되고 결제를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보내라고 재고 관리 서비스를 호출을 했는데 만약에 재고가 부족한 걸로 확인이 되게 되면 이미 결제 프로세스는 다 끝났기 때문에 커밋까지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재고 관리 쪽에서 오류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재고 관리 쪽에서 롤백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주문 쪽, 페이먼트 쪽 서비스를 호출해서 해당 커밋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상 트랜잭션을 다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를 다시 환불하는 로직을 해주고 결제 취소를 시키고 그래서 주문 자체를 취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다 트랜잭션이 나눠져서 처리되다 보니 실제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계속 추적을 한 뒤 그 에러가 난 부분부터 그 이전에 있던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 자체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 수집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인스턴스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모놀리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서버에 들어가서 그냥 로그 파일을 열어보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최소한 한 4개 이상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중화 그러면은 4개의 이중화만 돼 있어도 8개의 서버를 들어가서 로그를 확인하라고 만약에 더 커다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서버에 직접 다 들어가서 로그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한 곳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로그를 수집하는 로그 수집기를 이용해서 먼저 로그를 중앙으로 한 곳에다가 수집해서 저장을 해놓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 툴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MSE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EFK라는 그러한 구성을 엘라스틱 서치와 플루언트 그리고 키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UI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로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오류 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물론 경량의 API 게이트웨이와 뭐 제이슨을 통한 레스트풀 호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 시스템에서 모든 게 처리될 때보다 지연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또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만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한 서너 개씩 막 이런 식으로 엮어 가지고 시스템에 로직을 구현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트랜잭션 추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건 제거라는 툴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나갈 때마다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서 어디 구간에서 시간의 지연이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해 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개량을 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MSA는 뭐 좀 이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모놀리틱 시스템으로 하도 무거워지다 보니 그것을 쪼개서 경량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경량화돼서 뭐 가벼운 뭐 개발과 배포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로그도 분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많은 트랜잭션들을 따라가면서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특정 시스템이 느려져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그러한 가능성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MSE를 도입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어,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MSA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MSA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MSA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고려해서 MSA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하거나 하셔야만 정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MSA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